안녕하십니까. 민족이 하야 협력만을 생각하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돈벌이와 출세와 돈벌이 구멍으로 전락된 북한 인권운동, 이걸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북한 인권운동에 대해서 떠드는 이런 일부 멀지각한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북한 악마에만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북한 악마에만 열을 올리고 있나? 2021년 올해죠. 1월 8일자 보이스 아프리카에 실린 그 기사를 보니까 유럽에서 북한 인권 활동가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 박지현이라는 그런 여성이 영국 지방선거에 보수당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 박지현이라는 이 박 씨는 영국에서 징검다리라는 이런 탈북자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뭐라 했더라? 아침에 문자 왔는데, 탈북자 단체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애하고 둘이 같이, 돌아치면서 유럽 돌아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성모도 나우라는 그런 단체의 대표였죠. 지성모. 그리고 또 태영호. 이런 탈북자들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지성모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석탄도둑. 그리고, 북쪽에서 전 발췌한 자료들이긴 하지만, 맨날 와이프를 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학포탄강이라는 이런 회령시에 있는 산골 탄강 마을에 살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는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죠. 미성년자 강간, 국가비밀 누설, 그 다음에 공금횡령, 이런 걸.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밀어줘서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영국에서 또 이 지방의회에 또 나간다는 겁니다. 구의원 후보로 박지현이 출마한다는 거죠. 52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지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이 박 씨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도 2월에 아사로 돌아가는 삼촌을 보고 또 아버지 권유로 해서 탈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국에 건너가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중국 돈 5천 위안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46세 되는 당시에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중국에서 남편이 도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박쟁이 남편이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2004년도에 한밤중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체포돼서 끌려가서 이렇게 북송됐다는 거죠. 북송된 후에는 노동교화소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었고, 다시 탈북한 뒤에 또 인신매매를 자청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죠. 보내주면, 저도 북에 있을 때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주게 되면 어디 시집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자청했다는 겁니다. 자청해가지고 갔다가 2005년도에 철이라는 아들을 찾았고, 다시 몽골 사막을 거쳐서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08년에 난민지위가 인정돼서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박 씨가 쓴 이 책에, 박 씨가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 쓴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박 씨가 다른 인터뷰들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책에서 쓴 내용하고 인터뷰에서 한 내용하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 씨 인터뷰에 의하면 2004년도 흑룡강성, 해일웅장성 하얼빈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됐고, 그래서 도문을 거쳐서 함경북도 온성보위부에 있었고, 온성단련대에 있다가 함경북도 청진이 도직교소를
도직교섭소에 나가서 6개월간 어쨌든 그 기간이 6개월간 거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우선 체포된 경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책에서는 도박쟁이 중국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예? 또 이제 인터뷰에서는 장사를 하다가 폭력 때문에 한밤중에 잡혔고,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 할빈 근처에서 장사를 하다 체포됐다는 거죠. 이렇게 경위가 체포된 경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 어떤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그 도박쟁이 그 중국인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가 있어야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예? 그런데 수기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게 수기거든요. 예. 그대로 쓰지 않고 가공하게 되면 그건 소설이죠. 이게 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이 그 국회에서 소설 수신회 하셨다가 소설가 협회로부터 고소당한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자들이 만약에 북송돼 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보위부를 거치죠. 보위부 국경경비대 가는 경우도 있고 보위부가 넘겨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위부를 거쳐서 그다음에 보위부에서 넘어가게 되면 온송보위부에 넘어가면 청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 박 씨가. 그러니까 청진에서 데릴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청진에서 데릴러 인차 안 오게 되면 보위부도 구류장 안에 그냥 앉혀 있는 건 그 불법이거든요. 몇 개월 안에, 그러니까 며칠 안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 언제 발부해야 돼. 북도 형사소송법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해야 된다는 걸. 보위부는 10일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걸 넘기면 안 되니까, 넘기면 구류장에 앉혀놓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넘기는 겁니다. 데리러 올 때까지. 그러면 노동단련대에서 또 일시키죠. 그런데 노동단련대 노동 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1.5배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1.5배인 거죠.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단련대 기간은 이렇게 문건이 남지 않거든요. 우리 노동교화소랑 가도 문건이 남지 않습니까? 노동교화소 몇 년 이렇게. 우리도 남한도 남죠. 예? 무슨 징역 몇 년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 기록이 남는데 노동교화소는 범죄 기록이 안 남는 겁니다. 대신 노동 강도가 강한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노동 관련대가. 힘들거든요.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청진에 와서 데려가게 되면 저는 청진 사람인데 도직교섭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직교섭소에. 청진 사람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보안소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저 잡혀서 북송된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기도를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처럼 한국 뛰자다가 4번 그래서 잡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 기도는 보위부에서 데려오는 거죠. 보위부 데려가는데 보위부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혐의가 없으면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또 혐의가 있으면 또 재판을 해서 이렇게 노동교화소를 보내고 그 다음 또 노동 단련 행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런 경우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청진에 가서도 청진 사람인데 청진에 가서도 직결소에 있었다는 거는 좀 무슨 청진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청진에서 집이 없었나? 어쨌든 청진 사람이 그게 도직결소에 가 있었다는 건 청진 직결소에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예,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박 씨는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녹취록에 있는 거거든요. 예, 군합발로 그게 있을 때 군합발로 여자들을 그냥 아무 때나 막 차요. 차고 때리고 단 한 번도 이간나 저간나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더니 아직도 악명으로 남아있고 그 안에 임산부가 있었다는 거죠. 임산부가 있었어요. 임신 3개월이었는데 강제 낙태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글쎄, 이게, 이런 이야기, 일반적으로 북송되었던 탈북자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원래 북쪽 사람들이 그 말투는 좀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친한 친구 사이도 야 이 개새끼 머저리 같은 새끼 뭐 인간질해라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글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이 박 씨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시 그 집결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 다시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집결소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렇게 풀려나서 탈북해가지고 다시 또 아들과 상봉하기까지 또 북한 주민들 또 북한 탈북 브로커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뜻밖의 호의와 도움을 제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저도 이렇게 국경경비대 근무했거든요. 네, 국경비대 근무하면서 국경질서 위반자들 그리고 비법열경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많이 단속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비법열경자들을 중국에 갔던 비법열경자들을 그 넘겨받기 인계 인수받기도 했었죠. 그 우리 국경에 아무데나 아무 장소로나 넘겨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선국경 안전조약에 비법월경자 인계인수 장소가 밝혀져 있습니다. 어디라고 어디서 넘겨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초소 맞은편에 그게 중국 관전현 그 동강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동강에 변방대 초소가 있는데 거기가 비법월경자 인계인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법월경자 인계인수 받으러 같이 넘어갔다 오고 이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계인수 받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그 개간나 세간나 이렇게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넘겨봤거든요. 중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보죠. 보게 되면 야 자료 이러니까 이제 보위부나 보안서에 가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이 말만 해. 이거는 말해야 돼. 이거는 자료가 다 하긴 증거 자료가 붙어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인해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고 그런 일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심지어 또 이 국가안전보위부 그다음 또 보안서 여기서 적극 데리려 못 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소 병실에서 병사들이랑 함께 재웠다는데요. 따뜻한 데서.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관들 자는 그 군관 침실 거기 자리 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재웠습니다. 재우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그 비법월경자들을 만약에 잘못 따라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거든요. 처벌받습니다. 처벌을 우리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잡혀오는 이런 비법월경자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당시는 고난행군 시기였으니까 이거 배고파서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 이런 걸 알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탈북한 민족 반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반역자라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보다도 예? 이게 부모 형제도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 안 다른다는데요. 우리 집 사람도 한국에 오다가 한국 오려고 하다가 내몽골로 가다가 지금 내몽골에 체포된 거죠. 몽골에 가려고 하다가 내몽골에 체포돼서 신의주로 이렇게 북송돼 갔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 자기 보고는 이간나 저간나 쌍욕 해본 적도 없고요. 물론 북한도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대먹지 못한 애들이 군복 입고 비법월경자들을 구타하고 막 욕설 추궁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임신 3개월짜리 강제 낙태시켰다는 거 그런 거는 또 흔히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 하게 되면 늘 등장하는 소재들이죠. 그런데 이건 뭐 박 씨의 이 확인할 수 없는 주장 그리고 또 박 씨의 학습된 그런 그 증언인 겁니다. 학습된 증언. 미리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또 그런 탈북민들 만나볼 때 있습니다. 예? 이자처럼 북한에서 뭐 강제 낙태시키고 뭐 막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 막 구타하고 뭐 고문한다고. 그러면 야, 너 잡혀가 봤어? 잡혀가 봤다고. 근데 너도 그렇게 당했어? 아니 나는 안 당했다고. 니는 왜 안 당했어? 너는 이뻐서 안 당했어? 제가 그럽니다. 그럼 지들도 웃죠. 네? 심지어 이게 임신해서
그러니까 그분도 이 중국 한국 오자고 중국 영사관 들어가다가 잡힌 겁니다. 영사관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잡혔는데 그분은 그렇게 잡혀서 한국기도 아닙니까? 한국기도인데 이분이 임신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신의주로 건너갔는데 자기한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그 간식 시간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 모아놓은 임산부들 그 따로 구금하는 그런 방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임산부들 방은. 그래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간식도 줬다는 거죠. 거기서 먹던 그러니까 북은 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못 사니까. 그래도 간식으로 아마 엿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엿을 먹던 생각이 지금도 난다고. 예? 근데 그분은 거기서 그 다음에 신의주에 있다가 무산분이었거든요. 무산에서 데려와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그 다음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언니네 집에 내보냈다는 거죠. 언니네 집에 있다가 3일 만에 또 탈북해서 중국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지금 이 한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됐겠는데 그 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들을 낙태시키려고 한다는 것, 낙태시켰다는 것,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낙태를 시키고 어느 사람은 낙태를 안 시킵니까? 그리고 제가 늘 방송할 때 이야기하죠. 북의 형법에 임신 7개월부터는 구류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저도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 낙태시켰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증언한 박 씨의 증언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풀려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직결소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주의를 돌려야 되는 거죠. 예? 다리를 다친 사람은 풀어주는데, 예, 북에서도 조국을 반역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프면 내놓는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다리가 아프니까 내놨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법을 경우는 조국 반역죄입니다. 그런데도 내놨다는 거는 아프면 아픈 사람은 내놓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 박 씨 또 다음 또 증언 내용 들어보시게 되면 박 씨가 주장하는 이런 야만적인 북한 사회, 그런 사회는 없다는 걸 예? 말해줍니다. 이제 다음 증언 내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귀인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 후라는 게 이제 직결소에서 나와서부터죠. 예, 브로커도 살려주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 제가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씨가 북한 사법기관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과 북한 브로커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지금 박씨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노예로 표현하고 있는 길.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욕먹이는 길이죠. 박 씨가 현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그분들이 알게 되면, 박 씨를 도와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런 걸 도와줬네 하고 이렇게 욕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은 북한을 악마화하고 하지 않고, 예? 그리고 또 미국 주도와의 경제 제재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걸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이, 박 씨와 같은 이런 탈북자들이 생겨나게 된 기본 원인이 미국 주도와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거든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고난의 행군은 없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게는 살아갔겠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 들여올 수만 있었더라면 수많은 아사자들을 배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북쪽의 상품을 내다가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 들여올 수 있었더라면 수많은 아사자들을 배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수많은 탈북자들을 양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2019년에 박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는 한국 입양아 출신인 플레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이분도 참가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출판하고 유럽에서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태영호도 3층 설계실이 암호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또 지성호도 또 나의 목발이 희망이 된다면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태영호의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수십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책들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거짓말들입니다. 창작해낸 거죠. 소설을 쓴 겁니다. 소설을. 그런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 입성한 태영호나 지성호, 그리고 또 영국 이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이 박 씨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라도 북한 악마를 떠들어야만, 그래야만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와 반면에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우리 왈가왈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우리가 하고 있죠, 방송을. 그래도 구독자, 후원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금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 악마화는 새로운 출세의 징검다리, 그리고 또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북한 악마 장사 여기에 뛰어드는 거죠, 탈북민들은. 그래서 수많은 탈북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탈북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북이 못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도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어디서 한 사람이 지어낸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이 학습 효과가 돼서 북은 악마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이걸 소리 높이 외치고 있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 북한 악마화로 부모 형제를 팔아서 자기 돈주머니를 채우고 부모 형제의 아픔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가 지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북한 인권운동은 새로운 돈벌이 구멍, 출세의 수단일 뿐이다. 부모 형제를 팔아서 돈주머니를 채우고 부모 형제의 아픔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경멸하자. 감사합니다.